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요, 비즈니스 2의 12주차 강의입니다. 우리가 그 14주차까지 벌써 이제 강의를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강의를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줌으로 강의를 할 때는 출석도 부르고 또 뭐 그 약간 좀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같이 또 공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실제 수업 시간에 했던 강의를 녹화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좀 시험에 대비한 강의,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 뭐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원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다시 또 이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요약 강의 뭐 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강의를 갖다가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8주차인가요? 9주차까지는요. 우리 온라인 강의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면 강의를 한 2주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이제 좀 더 이제 그 수그러들지 않고 다시 또 늘어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다시 또 비대면 강의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이제 줌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줌으로 강의를 그 한 것을 이제 그 녹화를 뜨기보다는 다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서 올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올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줌으로 강의했던 그 기간, 즉 이제 12주차, 13주차, 14주차 요 세 개 주차에 우리가 수업했던 걸 제가 다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주차는 그 12주차가 떤 내용을 강의했는지 단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12주차는 13장을 강의하고 13주차는 14장 그 다음에 15주차는 맨 마지막에 했던 17장인가요? 그거를 갖다 이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 과제 안 내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과제는 다 내셨나? 아마 혹시 안 내셨다면, 예,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강의는요,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이해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하는 건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 경영학 개론 시간에 좀 우리가 경영학 그 원론 시간이죠. 비즈니스 이해이긴 하지만 제가 이 강의는 경영학 원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영학 원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배우면서 좀 알아둬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꾸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만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했었어요. 했던 걸 다시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뺀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만을 갖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 빨리 강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13장입니다. 13장이 이제 생산 서비스 운영 관리인데요. 먼저 이 생산 운영 관리 어떤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떤 투입물을 갖다가 그 투입을 해가지고요. 어떤 그 공장 내에서 혹은 기업 내에서 생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요. 예, 고객들이 원하는 산출물을 갖다가 이제 그 생산을 해내는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생산 경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그 밀가루를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요.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국수가 나왔다. 이게 이제 산출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보다는 국수라는 것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나름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의 창출을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산 활동의 그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수한 품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품질 자체가 우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품질 자 그러니까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고급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일관된 품질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제품. 이것도 품질이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품질을 생산해 내거나 아니면 우수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생산해 내거나 이게 바로 구체적인 목표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납기입니다. 납기. 그래서 빠르게 인도하거나 혹은 적시에 인도하거나 빨리 생산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원할 때 딱 갖다 주는 그런 것도 예, 우수한 어떤 그 납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입니다. 원가는 기본적으로는 낮은 원가를 추구를 하는 것이 맞죠. 예,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낮은 원가를 갖다가 추구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품질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낮은 원가를 갖다가 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내놓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고객화 혹은 뭐 수량 유연성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가 넘어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어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국가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자,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산 관리의 어떤 목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목표들이 이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를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품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원가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좋은 재료를 좀 덜 쓰고 그 다음에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는 좀 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품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상충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면 품질이 하락되는 것을 갖다가 감수하고서라도 원가를 낮추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목표가 상충될 때 우리가 그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품질입니다. 품질. 예, 그래서 품질이 하락이 되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높은 어떤 품질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일관된 품질을 가진 생산을 그 물건을 생산하거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무조건 원가를 낮춘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기초가 되는 목표는 품질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의 상충 문제 해결 방안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불량품이 축소가 된다라고 합시다. 불량품 축소? 그럼 불량품을 축소를 시킨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제품의 표준화, 뭐 직무의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요 불량품을 축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면은 이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그러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상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량품을 축소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함으로 인해서 나름 원가를 좀 하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불량품도 축소하고 그 다음에 품질도 상승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데요. 요거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런 분 다 해서 인간관계론도 뭐 앞에서 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입니다. 제품 개발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든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비록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 봤자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게 바로 시장 지향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건데, 비록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요, 뭐 이런 어떤 전략도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한 게 바로 다기능 간 협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 과정입니다. 제품 개발 과정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정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단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까 해서 생각을 좀 해서 이 아이디어를 갖다 창출하고 나면 아이디어가 그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다 모두 다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과연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제품으로서 가능한 건지 예, 타당성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제품을 만들기로 예,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이제 하겠죠. 이러이러한 제품으로 만들겠다. 근데 이러이러한 제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제품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정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공정 설계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품 개발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가치가 개선된 부분, 그냥 이건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상 간척지 유조선 물막이 공법, 이것도 우리가 그 정종 회장님의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봤었죠. 뭐 이런 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자, 서비스의 어떤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식당에 가가지고 뭐 종업원이 우리에게 서비스 해주고 뭐 호텔 가가지고 서비스 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서비스 산업이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금융, 예, 그 다음에 뭐 의료, 여기는 없지만 교육, 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금융, 의료, 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어쨌든 이런 게 바로 서비스 산업인데 서비스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형성이 강조되겠죠. 무형성이. 예. 유형적이고도 무형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무형성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건 무형적이지만 실제 의료 도구를 가지고 뭐 시술한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유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그 생산을 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그것을 소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을 하잖아요. 서비스를 생산해 내고 있는 그 직원들과 직접 접촉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아줌마 좀 맵지 않게 좀 뭐 만들어 주세요. 아줌마 이것 좀 첨가해 주세요.
예, 이런 게 바로 생산 공정에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접촉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고객 접촉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시간의 비율인데요. 고객 접촉도가 높을수록 뭔가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 접촉도가 높을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게 돼 가지고요. 오히려 그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고객 접촉도가 낮아질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직원들은 서비스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예, 그래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소비자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봇처럼 그냥 응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응대를 하다 보니까는 맥도날드 서비스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왜 이러냐면 우리가 그 고객들하고 어떤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라고 느끼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함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좋은 서비스를 주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서비스가 별로다 이렇게 또 고객들은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을 더 잘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10개를 갖다가 할 때 9개를 잘했지만 1개를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객 접촉도를 갖다가 좀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생산 관리, 즉 서비스 운영 관리의 어떤 전략을 잘 짜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번 재화는 소비되면서 소멸되지만 서비스는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것이 평생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항공산업 같은 경우 예약하고 발권하고 탑승하고 기내 하역 예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사이클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좋아요. 예약도 괜찮고 다 좋은데 하역할 때 뭐 짐이 바뀌고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 이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하나만이라도 뭔가 안 좋은 게 생긴다면 전체 서비스가 안 좋은 걸로 평가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예, 아까 우리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때 그 기아 자동차 그 공정 과정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정을 설계할 때 어떤 결정 요인들이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자본 집약도에 따라서 공정 설계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본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본 집약도라고 하는 건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사진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노동 집약적이겠죠? 예, 사람이 많고.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을 투입하기보다는 이 기계 장치 등을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자본 집약형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자본 집약형 같은 경우 자본 집약도에 따라 가지고요. 공정 설계에 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공업은 자본 집약도가 높겠죠. 예. 그래서 기계 장비가 투입되는 그러한 산업일수록 자본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류나 신발 등은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정 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자원의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 집약도가 자원 유용성 요 두 간에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 집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계 장치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들여놓고 우리가 물건을 생산한다면 아무래도 유연성은 떨어지겠죠. 예. 그 반대도 역시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상충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자원 유연성이 당연히 공정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수직적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 자동차가 있으면 타이어나 혹은 부품을 만들어내는 현대 모비스 혹은 어떤 철강 이런 그 철을 만들어내는 현대 제철 이런 원료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과 통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는 후방 통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 서비스 같은 그러한 어떤 업체나 혹은 어떤 정비하는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방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고객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고객을 향해서 앞에 있는 그러한 회사를 통합하니까 전방 통합. 고객을 여기다 두고 고객 입장에서 뒤에 있는 회사들을 갖다 통합하니까 후방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직적 통합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가 공정 설계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선택에는요, Y축이 고객화, X축이 생산량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는 프로젝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화가 굉장히 높고요. 생산량은 좀 적은 그러한 어떤 공정이 바로 프로젝트 공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배 만드는 거죠. 예, 배 만드는 거. 다리 만들고. 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있어봤자 한두 개 혹은 두세 개밖에 안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프로젝트 공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착실히 반영을 해가지고 고객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화도 좀 한 중간 정도, 생산량도 한 중간 정도. 예, 대표적인 게 바로 로트 공정 혹은 배치 공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배치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로트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도자기를 구울 때 딱 하나만 굽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한 몇십 개, 뭐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프로젝트 공정에 비해서 아무래도 고객화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생산량은 예, 라인 공정에 비해서 좀 많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트 공정인데 여기서 로트라고 하는 말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량상 일정 규모 단위로 끊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생산한 단위를 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도 가만히 이게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기 여기다 넣잖아요. 예, 가마에다가 넣잖아요. 예. 자, 그러면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한 몇십 개 정도만 집어 넣고 예, 다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다시 또 넣고 예. 그러니까 단위로 끊어 가지고 생산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단위를 로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화는 작지만 생산량은 많은 게 바로 연속 공정, 즉 라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 공정이 나오죠. 예, 뭐 연속 생산 공정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잖아. 자동차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똑같은 자동차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연속 생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인데요.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요, 계산하는 것도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생산 운영 관리 시간에 자세히 잘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수업 시간에 또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참고가 나오는데 이 참고도 당연히 말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회기 분석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아마 생산 관리 시간 때 배우시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계획 이라든가 혹은 뭐 품질 관리, 생산 계획은 이제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품질 관리도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품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용을 고려해서 적절한 품질, 혹은 좋은 품질을 생산해내는데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품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야 이게 더 뛰어난 제품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소비자들이 아유 내가 보기엔 별론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품질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주관적인 측정치가 더 효용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관리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고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품질 관리의 어떤 발전 과정인데요. 이것도 뭐 그 아실 필요 없고, 아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을 대비해서는 아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산 관리 시간이나 이럴 때 더 자세하게 잘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발달을 해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이제 발달해 왔느냐? 결국은 소비자인 거죠. 최근에 발달한 게 TQM이니까 TQM이란 소비자를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소비자를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 요 문제도 풀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본 결과 하나라도 맞다라고 했으면 품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품질이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거죠. 누가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로죠.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품질이 좋은 건가요? 이것도 품질이 좋은 겁니다. 이건 가운데 안 있잖아요. 가운데 안 있어도 괜찮아요.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잖아요. 일관성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갈 때도 저 집에 가면 저 정도 음식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여러분 해외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집이 어느 정도 맛을 내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참 이게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이 있을 때 만약에 맥도날드가 보이고 KFC가 보이고 하게 되면 믿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맥도날드는요,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똑같은 맛을 내주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팔잖아요. 그게 바로 일관성을 주는 겁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어서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품질 관리 핵심은 바로 변동성 관리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랜다. 코로나 요새 그 코로나 19 사태가 되다 보니까 입에 익었나 봐요. 자, 어쨌든 이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게 고급인 거죠. 하지만 도요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건 제규어 제가 헷갈립니다. 이게 제규어입니다. 제규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코롤라라고 해서 도요타에서 만든 자동차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품질은 아니지만 고품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고급을 갖다가 지향할 수는 있겠지만 고품질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나는 품질을 포기하고 그냥 고급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고급은 포기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비록 중급 혹은 저급이라고 하더라도 품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일관된 그런 어떤 품질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뭐냐면 그 생산성 향상은 기본 방향이 뭐냐? 뭐 제가 이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생산성이 자꾸 떨어진다고 할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조직은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이제 다시 또 회사도 출근하고 다시 또 학교로 가야 되고 모임도 가야 되고 막 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를 출근할 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준비하고 나가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걸어서 가고 막 회사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고 막 또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근데 재택근무하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할 때 어떤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어 그래서 다시 옛날로 과거로 몇 개월 전에 했던 행동으로 회귀를 하려고 할 때 저항을 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예 어떤 그 사람들도 있고 어떤 그런 어떤 동작 그 뭐라고 할까 행동들도 나오지 않을까. 예, 저항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쓸데없는 회사 출근했다고 해가지고 막그 집중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뭐 모여서 뭐 잡담도 하고 뭐 쓸데없는 일도 하고 쓸데없는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상사들의 어떤 농담도 좀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제거한다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근본적인 생산 차이. 예, 물론 이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쓸데없는 일을 갖다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이 노력을 하면은 생산성이 좀 높아질까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어, 그럼 뭐가 좋을까?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개인의 노력보다는요, 조직 시스템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이제 근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배너의 말경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영상도 좀 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어떤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보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목표는 바로 고객 창출의 방향 혹은 성과가 창출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는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꾸 주인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달리는 마차에서 말들이 자꾸 그 말을 모으는 마부를 갖다가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인을 바라보기보다는 정해진 대로 움직이면 돼요. 예, 정해진 대로. 그래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수행하기 위해 상호 약속된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지. 자꾸 상사를 바라보면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상사에 아부하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과 동료는 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권력자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국민을 잃고 동료를 잃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3장 생산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